판 구조로는 지각 변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사실 이 판 구조론까지 오기에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첫 번째 써주는 이 판 구조론 발달 과정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판 구조론의 전체 기율을 이제 어떻게 우리 인류가 이 내용을 알아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먼저 판 구조론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베게너 아저씨입니다. 이 베게너 아저씨가 그 지도 세계의 대륙별 분포와 수륙 분포를 보면서 어떤 의문점을 느끼기 시작해요. 가장 첫 번째는 아메리카의 모습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습이 마치 직소 퍼즐처럼 이게 해안선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어. 왜냐면 아메리카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 닭가슴살처럼 생겼어. 이렇게. 닭가슴살 좋아해? 선생님은 엄청 좋아해가지고 엄청 자주 먹거든요. 그럼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딱 맞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맞춰봐. 그랬더니 엄청 잘 맞아. 그래가지고 혹시나 다른 땅들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땅들을 종이처럼 이제 오려가지고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엄청 큰 하나의 대륙처럼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최초 아이디어는 이렇게 생긴 이 큰 대륙을 판게아라 부르자. 판게아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맨 처음에는 혹시 대륙이 다 합쳐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의 대륙들은 이 판게아라고 하는 녀석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베게너가 주장한 게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 이동설은 그 증거 자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죠. 브라질이 있는 이 녀석들의 지질학적 연속성이 꽤 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산이 갑자기 여기 해안가에서 끊기거든. 근데 그거랑 같은 산맥 구조가 여기서 또 반복돼. 어때? 엄청나게 그럴듯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따로 산맥이 형성됐다기보다는 도중에 잘렸다는 말이 훨씬 더 현실성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견되는 화석 분포, 여기에서 발견되는 생물의 화석하고 이쪽 구역에서 발견되는 생물의 화석하고 연속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증거들은 베게너의 주장대로 대륙이 찢어져서 이동한 게 맞다라는 걸 지지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 정황 증거는 강력해. 정황 증거는 강력한 게 맞아. 하지만 베게너가 이제 못한 거는 과학 이론으로 정립이 되려면은 증거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있어야 돼? 이 원리를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게너가 주장한 내용의 한계는 왜 대륙이 찢어졌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이대로 논문이 잊혀진 상태로 있다가 이제 해저 탐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발해지면서 해저 탐사를 막 하다 보니까는 그 과학 탐사선 같은 게 있거든. 배들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 해저 아래를 이렇게 촬영하고 다니는데 음파 탐지기로 이제 깊이라든지 이런 걸 탐지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그 땅 아래에 사람 상처 마냥 이렇게 갈라진 게 엄청나게 큰 수준으로 있어요. 자, 우리나라 5개를 연달아 붙인 것 같은 수준의 엄청나게 거대한 해저 협곡 같은 게 이제 땅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게 좀 자세히 조사를 하고 보니까는 그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 바다 아래에 엄청나게 거대하게 생긴 이런 흉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화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하면은 이렇게 점처럼 우리 여드름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마그마가 뻥 터지는 그런 땅 위에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빵 터지는 그런 걸 화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게 화산이지. 근데 해저 아래에서는 어떻다? 땅이 그냥 찢어져 있다. 땅이 찢어져서 마그마가 여기서 숨숨숨숨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라는 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땅 아래가 찢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땅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비슷하죠. 여기 살찌면 어떻게 해요? 살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튼살이 되죠. 새살이 돋고 그런 것처럼 땅도 지구 땅도 비슷하게 땅이 갈라지면서 새살이 솔솔 이렇게 붙는 느낌으로 새로운 땅이 생성되더라라는 게 두 번째 해저 확장설이에요. 해저 확장설. 그래서 이제 베게너가 주장했던 이 대륙 이동선의 원리가 바로 이 녀석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땅이 찢어지고 있더라. 그게 왜 찢어지느냐? 아래를 보니까 그 땅 아래에 마그마처럼 생긴 부분적으로 융용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부위인 멘틀이란 게 있어서 이 지각과 멘틀이 있어서 멘틀이 뜨거워진 게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대류하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껍데기인 지각을 찢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판구조론에서는 지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구가 바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지구가 조각나 있다. 지구의 지각이 조각남. 그리고 이 지각이 조각나 있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판이라 부르자라고 약속합니다. 플레이트죠, 판. 그리고 현재 지구의 판은 총 10개로 조각나 있는 상태입니다. 10개. 지구가 10조각 나 있어요. 무슨 피자 마냥. 피자 몇 조각이지? 8조각인가? 피자보다 조금 더 많네. 그래서 10조각 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조각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고 아니면 이제 서로 부딪혀서 파고들거나 아니면 찢어지거나 하는 과정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판의 상호작용으로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은 이제 이제 뭐냐면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화산 등등등등 이런 걸 말해요. 지진, 화산이 대표적이지, 이 둘이.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두 번째 용어 정리를 좀 할 건데 먼저 변동대라는 것부터 보자. 변동대. 자, 변동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앞에 들어갈 말을 추가를 해보면은 그냥 지각 변동이야. 지각 변동대라고 이해하면 돼.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를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보면은 이제 지진대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화산대가 있어. 화산대. 여기서 무슨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밴드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밴드. 그러니까 띠, 구역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을 이제 구역을 전부 다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판구조론이라고 했잖아. 지진이 일어나는 구역들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진은 지구 전체에 골고루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나타나거든. 혹은 화산도 마찬가지. 화산도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조각나 있는 걸 어떻게 찾았냐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의 그 분포를 다 체크하고 화산들의 분포를 다 체크해서 연결시켜 보니까 이런 선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선들이 바로 지구가 조각나 있다는 구역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산대도 화산이 일어나는 구역을 묶어 놓은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지진대와 화산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판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육지를 좀 그려야겠네. 여기가 육지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 그치?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육지에서 이어지는 땅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흰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 흰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지각이에요. 지각. 지각이라고 할 때 여기 육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를 대륙지각이라 불러. 대륙지각 이렇게 불러.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바다 아래 있죠. 바다 아래도 땅이 있는데 여기는 해양지각이지. 바다 아래에 있는 지각은 해양지각이야. 그래서 대륙지각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대륙지각이 두꺼워, 해양지각이 두꺼워. 그렇지. 대륙지각이 두껍지? 맞아요. 대륙지각이 좀 더 두꺼워요. 알겠죠? 까먹으면 안 돼요. 대륙지각이 두껍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아래는 이제 뭐가 있냐면 맨틀이 있거든. 그 아래는 이제 맨틀이 있는데 이 맨틀 같은 경우는 또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윗부분을 맨틀 상부. 여기는 맨틀 상부. 맨틀 상부라고 할게요. 맨틀 상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맨틀 중에서도 맨틀 가장 윗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단단해. 단단해. 근데 여기 맨틀 아래, 저 아래까지는 아니고 요 부분, 저 아래는 오히려 고체, 완전 이제 단단한 고체인데 여기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대략 이제 200km에서 여기 한 200km에서 한 400km쯤, 200에서 400km.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되니까 선생님 굳이 적지는 않을게. 자, 이 부분은 약간 말랑해. 말랑하다는 걸 이제 부분 용융돼 있다. 우리 좀 어려운 용어 씁시다. 부분 용융돼 용융이 맞지? 용융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녹아 있다라는 뜻이야. 그냥 부분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녹아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륙 지각도 그렇고 해양 지각도 그렇고 단단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단단한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암석권이라 불러. 단단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판이라고 불러. 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연약권이라 불러. 연약권. 자, 선생님이 이거 빨간색 글씨로 쓴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바로 요 부분들을 물어보거든. 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잘 했니? 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자 봐봐. 질문 중에 그러면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어. 예, 자. 판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틀린 지문이야.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지각 플러스 뭘 넣어야 돼? 그렇지. 멘틀 상부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클리셰처럼 항상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지만 이 클리셰 같은 지문만으로도 일단 한 30% 학생들은 이제 걸러집니다. 정답을 못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리고 이게 한 번만 딱 주의 깊게 보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 많이 틀리거든. 주의하고 또 하나 더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게 또 있어. 뭐냐면 이제 잘못된 지문 같은 거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표현들. 자, 얘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얘는 맞아요. 그죠? 얘는 맞는 표현이야. 선생님 대조시켜 주려고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얘는 맞는 표현이야. 멘틀의 연약권은 흐를 수 있다. 왜? 그렇지. 부분 쪽으로 녹아 있으니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를 수 있다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대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대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보기도 하거든. 뭐 어쨌든 둘 다 맞는 표현이야. 그리고 이게 대류하니까는 우리가 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긴 한데, 자 근데 흐를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콱 잘 박아놓고 있는 학생들이 걸릴 수 있는 함정. 멘틀은 액체이다. 자, 멘틀은 흐를 수 있는 액체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이게 X. 멘틀은 흐를 수 있는 고체입니다. 이거 틀렸죠? 고체라고 해야 돼. 그래서 흐를 수 있다. 그리고 고체이다. 라는 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다른 용어로 또 부르면 이걸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지.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란 건 유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흐를 수 있는, 이제 왔다 갔다 흐를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얘기를 하지. 자, 다음. 그 다음 거는 이제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번째 봅시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판을 움직이는 이 원동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고.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답변하면은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땡땡의 땡땡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 자, 선생님이 지금 사실 답 다 써줬어요. 이런 데다가 보면은 판 아래에 얘가 찢어지는 이유는 얘가 뭐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애가 뭐하기 때문에 흘러다니기 때문이잖아. 그렇지? 자, 어디 보자. 유진이 누구의? 오케이, 멘틀의 무엇 때문? 을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대류. 그렇지. 멘틀의 대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대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대류가 일어나면은 상승하는 이제 대류 중에서 상승부가 있고 하강부가 있어. 그렇지? 그때 이제 판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생각해야 돼. 자, 멘틀이 좀 단순화 시켜보자. 멘틀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어떤 부위에서는 멘틀이 상승하고 어떤 부위에서는 이 상승했던 멘틀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멘틀 위에 우리 지각이 떠 있잖아. 그러면 위에 지각이 이렇게 떠 있다고 해보자. 자, 선생님이 거의 흰색으로 그린 거는 지각이야, 지각. 지각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 같은 경우 멘틀이 상승하는 이제 상승부. 상승부고 여기는 이제 하강부지. 그렇지?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지금 판과 판을 선생님이 구분지어서 이렇게 살짝 그려놨는데 상승부에서는 위에 있는 이 판 두 개가 이 흐르는 멘틀의 힘에 의해서 찢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멘틀 사이가 벌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멘틀에 의해서 이제 판이 벌어짐. 자, 여기가 상승부에 따라서 판이 이쪽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이동한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강부에 속하면은 멘틀이 이렇게 모여드니까 자, 오늘도 선생님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걸 보고 왔는데 여러분, 선생님 집에 있는 라면 끓이는 전용 냄비가 딱 있거든요. 좀 조그매요. 어차피 라면 냄비는 뭐의 크기에만 맞추면 돼? 라면 면 크기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면 크기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냄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은 좀 작다 보니까는 이제 가스레인지를 팍 불을 켰을 때 자, 불을 팍 켜면은 냄비가 이렇게 있어. 냄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불을 팍 켜면은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 불이 이렇게 확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살짝 옆을 달궈 주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으면 이쪽이 먼저 온도가 잘 오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물이 자꾸 상승을 해. 물이 상승을 해서 이게 물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가운데로 모이거든, 이러면.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 여기다 이제 스프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끓이잖아? 그럼 그 라면에서 생기는 거품이라든지 이런 스프들이 자꾸 어디로 모여? 맞아. 그렇지. 가운데로 모여요. 가운데로 이쁘게 이렇게 모여. 만약 이 냄비가 이렇게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 이게 냄비가 엄청나게 커버리잖아, 이렇게. 냄비가 크면은 화구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나왔던 이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가려고 그래, 바깥으로. 그래서 스프가 바깥으로 밀려, 거품이랑. 그래서 냄비마다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 현상이 지구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멘틀이 모이니까 땅이 이렇게 모이지. 땅이 모여가지고 드득드득 하면서 이제 땅이 이렇게 찌그러지던가 아니면 좀 더 무거운 판이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생겨납니다. 여기선 이제 판이 모임. 모이는 구역이 생겨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중요한 개념은 요거지, 요거. 멘틀의 대류 때문이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넘어갈게. 너희들 공부할 때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판의 개념과 그리고 여기 예시들은 이제 문제 풀다가 몇 번 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지거든.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것도 판에 움직이는 원동력. 요거 이게 한 문제 자체로 나오진 않고 얘는 지문 한 개,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그 기니디 중에 한 개 수준이라면 얘는 그냥 한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한 문제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자, 다음 판구조론의 자, 5번째. 가장 하이라이트죠. 판의 경계. 예, 제일 어려운데. 자, 판의 경계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185페이지 중요 개념 체크 좀 해볼까? 자, 중요 개념 체크 1번, 2번, 3번.
고! 뚜루뚜뚜. 괄호가 좀 좁네. 자, 1번부터 봐볼까? 1번. 1번의 기억은 화산대, 지진대 합친 거 뭐라고 불러야 돼? 변동대라고 쓰면 되겠지. 니은. 니은 같은 경우, 자, 변동대는 뭐랑 일치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다가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변동대가 바로 판의 경계이다. 그래서 니은은 판의 경계라고 써야 되지. 자, 2번의 기억 보자. 암석권의 조각을 한 글자 판이라고 하는 거고, 암석권 아래 이거 세 글자. 그렇지, 연약권이라고 하면 돼. 잘했어. 다음 3번.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가 두껍고, 그렇지. 밀도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육지 같은 경우는 성분이 화강암질이에요. 화강암질. 그러니까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바다 아래에 있는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얘는 현무암질이야. 많이 들어봤지? 현무암, 화강암. 그런 성분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 자, 얘가 좀 더 밀도가 커. 밀도 큼. 그리고 화강암질이 밀도 작아. 밀도 작음. 이렇게. 근데 이제 성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밀도를 훨씬 더 자주 물어보니까 밀도는 꼭 기억하다. 그래서 대륙판을 물어봤으니까 평균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요? 자, 판의 경계를 이제 좀 들어가 볼 건데, 이제 판의 경계는 조금 복잡해. 일단 자, 판의 경계 종류부터 쫙 보자고.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렴형부터 배워보자고. 수렴형이 있고, 그다음 이제 발산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형이라고 있어. 자, 크게 개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자, 그리고 충돌형에서도 또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 이제 첫 번째는 충돌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충돌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섭입형이 있어. 섭입형. 그리고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발산형 같은 경우는 먼저 해령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해령. 그리고 발산형이 주로 열곡대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 열곡대. 이렇게. 보존형은 그냥 다른 이름으로 변환단층이라고도 얘기해. 변환단층.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충돌형 같은 경우는 주로 대륙판하고 부딪히는 지형을 우리가 충돌형이라 불러. 대륙, 이게 판이 두 가지가 있잖아. 판이 대륙 지각이 들어있으면 대륙판, 해양 지각이 들어있으면 해양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륙판하고 부딪히는 지역을 충돌형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고, 섭입형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또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대륙판하고 대상이 해양판인 경우야. 해양판.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지형이 있거든. 얘가 무거우니까 얘가 얘를 파고 들어가는 지형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섭입형입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해양판이에요. 해양판. 해양판끼리. 해양판끼리 서로 만났을 때는 둘 중에 누가 무거운지 이제 겨루고 무거운 녀석이 아래로 파고 들어가요. 역시나 아래로 파고 들어가거든. 이런 지형이 있다. 그다음 해령 같은 경우는 해양판하고 이제 해양판하고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서로 벌어지는 지형 사이 이 해양판과 해양판 이 사이 지역을 해령이라고 부르고 열곡대 같은 경우는 대륙하고 대륙하고 서로 역시나 얘들도 서로 벌어지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대륙이 찢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곳인데 이렇게 찢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섭입형에서는 이거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왜 대륙과 해양이 없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냥 그런 지형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보존형 같은 경우 봅시다. 보존형은 대륙 쪽에도 있고 해양 쪽에도 있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야. 보존형은 따로 이것도 그냥 해양끼리 어긋나는 경우고 자 해양판이랑 얘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벌어지고 얘네들은 둘이 모이는 거잖아. 이렇게 모이고 얘도 모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모이지도 벌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엇갈려서 가는 겁니다. 어긋나게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대륙판도 마찬가지야. 대륙판끼리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움직이는 케이스를 보존형이라 불러.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들어보자. 자, 얘네들은 엄청 자세한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충돌형부터 봅시다. 충돌형. 충돌형을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에 이렇게 판이 있는데 서로 부딪히느라 판이 이렇게 서로 이거 힘을 너무 많이 줬다. 자, 아래 멘틀이 있던데 아래 이 멘틀에 의해서 멘틀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역시 위에 있는 그 대륙판 두 개가 서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둘이 밀도 차가 비슷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밀도가 엄청 크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부딪히면서 그냥 땅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거를 충돌형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산이 생겨. 그래서 충돌형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자. 엄청나게 거대한 습곡 산맥이 생겨요. 습곡 산맥. 여기서 습곡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땅이 찌그러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땅이 휘어서 찌그러진다. 뭐 그런 느낌으로 휜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선 찌그러진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그래서 습곡 산맥이 생기고, 이 습곡 산맥으로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거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 혹은 알프스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 예, 세상에서 유명한 산맥들은 다 여기 있어요. 다 이거야. 아이고 미안. 쏘리. 안데스는 빼자. 왜 안데스는 빼야 되냐면 안데스도 습곡 산맥인데 걔는 충돌령이 아니라 저기 서비평 쪽이야. 그래서 여기선 빼야 돼. 근데 얘가 제일 잘 나오니까는 알프스는 웬만해선 잘 안 나와. 얘가 제일 중요해. 꼭 기억해. 히말라야. 꼭 기억해. 자, 다음. 거대한 습곡 산맥이 생겨서 얘가 둘이 충돌해서 지지고 볶으니까는 그 에너지가 땅의 흔들림으로 나타나거든. 이거 어떻게 했어? 그렇지. 지진이 발생해. 자,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래. 이렇게 하자. 지진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또 깊이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거든. 너희들 학교별로 여기까지 묻는 학교들도 꽤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써주는 건데 지진이 얕은 곳에서 생기면은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생기면 천발, 그리고 가운데서 생기면 중발, 그리고 엄청 땅 깊은 곳에서 지진이 생기면은 신발이라 불러. 선생님이 이거 조금 체크를 잘못했어. 원래 이 정도 멘트까지는 가는 게 아니고 지각해서 이제 천발, 신발, 중발, 신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들아 그래서 멘틀에서 지진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미안. 선생님 이게 그림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다 정도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 이제 천발 지진 같은 경우는 얕은 거. 중발은 뺄게. 왜냐면 이거 잘 안 물어봐. 애매해서. 천발이냐 신발이냐 이거 두 개만 물어보거든. 천발이냐 신발이냐.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는 충돌령에서는 뭐만 일어난다? 천발만 일어납니다. 신발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0% 확률이라는 건 아니고 막 100년, 2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낮은 확률이다 정도로 일어나고 얘는 아주 자주 일어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은? 그렇지. 산도 같이 흔들리는 거지. 지진이 일어나면. 근데 그것보다 더 부러운 거는 얘는 지금까지도 계속 크고 있다는 겁니다. 산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럼 히말라야의 산들은 계속 계속 크고 있는 거야. 아직까진. 이제 언제 또 이게 멘틀 대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산이 찢어지든 뭐하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cm씩 큰다고 하네요. 빨리 크는데. 생각보다 빨리 크죠. 그리고 이게 1년에 10cm씩 크는 이유는 태평양판의 이동 때문에 그런데 태평양판도 1년에 10cm 정도씩 이동해. 일단 1년에 10cm 정도 땅이 움직여. 와. 야, 10년이면 100cm, 1m. 그러니까 야 10년 뒤는 우리 집 위치가 다 1m씩 이렇게 옮겨 있는 거야. 호주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우리 다 위치가 옮겨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1년에 10cm면 어느 정도 속도냐? 조금 감이 안 올 텐데 너희들 손톱 자라는 속도랑 비슷해. 손톱이 자라는 속도도 1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10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산이 딱안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뚝딱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장. 글쎄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오래 살면서 그걸 보고 싶은데 이거 땅 갈라질 정도로 볼 만큼 오래 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렇다. 거대한 습곡산맥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화산은 있다 없다. 화산은 없다. 이렇게. 자, 충돌령은 그래. 대표적인 그것도 알아야지. 이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주로 우리 유라시아판 있지.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유라시아판하고 그리고 인도판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곳이야. 둘 다 대륙이야. 둘 다 대륙.
자,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섭이평을 볼 건데, 일단 이 섭이평이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 우리나라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지. 일본이 바로 이 섭이평 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의 경계가 꽤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거기 일본 쪽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우리나라 쪽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섭이평이 정보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에 제일 좋겠죠. 자, 일단 상황을 봐봅시다. 상황은 이래. 먼저 대륙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로 이렇게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는 구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다가 바닷물도 좀 채워주자. 바닷물도 이렇게 좀 채워주자. 그러면 얘가 해양판, 얘가 대륙판이거든. 자, 먼저 판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대륙판이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이제 해양판은 또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동하다가 해양판이 좀 더 무거우니까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내성 발톱 마냥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자, 아프겠죠? 이제 땅도 아프니까 이제 대륙판이 근데 두껍잖아. 두꺼워서 여기 이렇게 이제 대륙판이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쁘게 생기진 않았겠지. 이쁘게 생기진 않았겠지. 여기 아래도 있겠지. 판이 있을 텐데 여기 사이를 얘가 자꾸 긁어. 내성 발톱은 그냥 파고드는 것만으로도 아픈데 얘는 이제 자꾸 긁어대. 그러니까 어때? 우리 이렇게 조금만 비벼도 어때? 뜨거워지지? 그런 것처럼 이 사이에서 마찰열 때문에 땅이 녹아. 땅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돼. 그러면 이 마그마들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거야. 대륙판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자, 대륙판. 대륙판도 높은 육지 지형하고 바다로 잠겨 있어도 대륙판인 지형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 이게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바닷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됐어? 피식 하면서, 그렇지. 식겠지. 바닷물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바닷물이 끓진 않고 끓진 못하고 이제 위에 올라온 마그마가 절찬리에 식죠. 식으면서 그 마그마에 의해서 이제 땅이 계속 이렇게 솟아오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바다 위로 빼꼼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욕지를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맞아? 맞아. 제주도가 이렇게 생긴 섬이야. 우리나라 제주도가 이렇게 생겨서 섬 한가운데에 엄청 큰 뭐가 있어요? 화산. 한라산이 있죠. 그래서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섬들이 형성된 곳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지만 이게 훨씬 더 심하게 생긴 곳이 있어. 바로 일본이야. 일본의 그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바나나처럼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여러 개의 화산들이 있었어. 그 화산들이 제주도처럼 이제 뽐뽐뽐뽐 하면서 마그마를 뿜어내. 그래서 자기 점점 육지 영역을 넓혀가. 이쪽에 이쪽하고 연결,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 이쪽하고 이쪽 연결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거다란 그리고 길다란 섬이 되는 겁니다. 거대한. 자, 이런 거를 이렇게 화산들이 제주도 같이 거대한 섬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생긴 거를 뭐라 부르냐면, 일단 마그마에 의해서 생기는 섬. 자, 마그마 섬. 섬은 한자로 뭐야? 도. 그렇지. 제주도, 울릉도처럼. 마그마는 뭐야? 열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걸 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도. 일본 열도라는 말 많이 쓰죠. 그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다음, 이 녀석 모양이 마치 뭐처럼 생겼어? 이거 한 번 했지. 통합광 라이트에서 할 때.
자, 우리 이 도형 뭐라 불러? 부채꼴. 그렇지. 부채꼴에 있는 이 곡선은 뭐라 불러? 호. 맞아. 이 부분을 우리가 호라고 부르지. 그래서 호 모양. 그래서 호 모양. 마그마 섬을 뭐라 부르냐면 호 모양 상. 우리 형상이란 말 쓰잖아. 그래서 호상열도라는 말을 써.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섭이평의 특징들을 좀 봅시다. 일단 밀도 얘기부터 하자. 결국 밀도 때문에 다 생기는 거니까 밀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제 대륙판하고 이제 해양판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밀도가 커. 그래서 얘가 아래로 파고들지. 그래서 해양판이 아래로 파고든다. 그리고 지형 같은 경우 보면 생겨나는 지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호상열도가 있죠. 호상열도가 생겨나고, 그리고 호상열도로 제일 유명한 지역은 뭐가 있냐면 일본하고 필리핀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외워야 돼.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는 이 사례까지 잘 외워야 되고, 자, 호상열도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해구가 있어요. 해구. 이렇게 바다 아래에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대륙판하고 사이에 생겨난 이 깊은 골짜기가 있거든. 이 깊은 골짜기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를 해구라 불러. 그래서 호상열도 말고도 이제 해구도 잘 발달하는 지형이다. 해구가 발달한다. 그리고 해구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일본 해구가 있고, 일본 해구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깊은, 오 맞아, 그렇지, 마리아나 해구야. 깊이만 10km에 달하죠. 정신 나갔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1km 살짝 넘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땅 바다 아래 10km예요. 알베르트 산이 10개가 들어가요. 무지막지하지.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 이런 게 있다. 자, 또 역시나 서로 모이면서 찌그러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찌그러져 생기는 산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습곡산맥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습곡산맥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안데스 산맥이지. 안데스 산맥. 물론 위치는 저기 남아메리카 쪽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형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 지진 같은 경우를 보자. 지진 같은 경우는 찬발하고, 자, 얕은 지진 그리고 깊은 지진, 신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봤을 때 이 둘 다 잘 생겨요. 둘 다 엄청 잘 생겨. 왜냐면 이 해양판이 대륙판을 긁는 과정에서 얕은 곳도 긁고 깊은 곳도 긁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온갖 게 잘 생긴다. 그 다음 화산. 화산은 어마무시하게 많죠. 세상에서 가장 화산이 활발한 지역들이 바로 이 서비평이야. 그래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서비평의 이제 판의 유형에는 뭐가 있냐면 유라시아랑 누구랑 있냐면 우리 태평양판이에요. 유라시아랑 태평양판,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지지고 볶고 있다. 끝.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세 번째
발산형이 있어. 발산형. 선생님이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 열곡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벌어지는 원리가 똑같으니까 요것만 할 거예요. 해령만 해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자, 먼저 해양판부터 봐봅시다. 일단 이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게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얘가 해양판. 얘도 해양판. 일단 해양판이니까 위에 바닷물이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가 있고, 바다 저 아래 땅이 이렇게 틈이 갈라지고 있는 지형인데, 요 아래서 이제 멘틀 녀석이, 여기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서 이렇게 지각에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 그 판과 판 사이에 있는 약한 부위 여기가 찢어지고 있고, 찢어진 틈으로 계속해서 그렇지, 마그마 물질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바닷물 만나자마자 이제 식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뿜뿜 하면서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이렇게 둔덕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우리가 그 사람 살도 이렇게 베어가지고 다치면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살이 살짝 솟아오른 양쪽 사이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솟아오른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흉터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생기고 그런 느낌으로 땅이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조금 높은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 용어 정리. 그러니까 이 열곡대도 왜 이걸 열곡대라고 부르냐면, 열곡이 띠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마그마가 세우는 이 지형 자체를 열곡이라 불러요. 여기가 열곡이야. 열이 올라오는 골짜기, 열곡. 그리고 열곡 사이에 보면은 일단 고개 같은 게 있잖아. 고갯길을 한자로 하면 령이라고 불러. 령. 그래서 우리 저기 동쪽, 우리나라 동쪽 동쪽에 있는 산맥 뭐야? 소백산맥, 태백산맥 있잖아. 거기 넘어가는 큰 고개 있잖아. 대관령. 그렇지. 그래서 대관령의 령자가 고개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바다에 있는 고개, 그러니까 뭐라 불러? 요게? 그렇지. 이게 해령이야. 요게 해령. 그럼 해령은 뭐다? 원 플러스 원. 두 개입니다. 항상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해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령이 양 사이드에 있는 거고, 가운데에서 이제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해령에도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열곡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곡이 바닷속에 있을 때 그냥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땅이 갈라지잖아. 그치? 땅이 갈라지면서 여기에 이 마그마가 굳으면서 새로운 땅이 이렇게 되거든. 새로운 지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그 다음 또 갈라지고 또 마그마 솟아오르고 식으면서 또 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지형적인 특징을 좀 보면은, 해령이 양쪽에 존재해요. 해령이 양쪽에 존재하고, 가장 유명한 지형은 주로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어. 이렇게. 자, 다음 이제 가운데에는 열곡이 있지.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갈라지잖아. 멘트 이게 아래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잖아. 그러면서 새로운 땅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땅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자, 얘 중요. 아,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거 빼먹었다. 아까 그러면. 여기서는 봐봐. 얘가 파고들잖아. 파고들어서 얘가 아래에 있는 멘틀이나 마그마 물질에 의해서 얘가 다시 녹아버려요. 그렇죠? 땅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발산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지역이라면 이제 서비평 같은 경우는 지각이 소멸. 지각이 소멸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난 게 봐봐.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킬 수 있겠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게 쭉쭉쭉쭉 가면서 여기서 이제 사라지고 여기서 또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마치 무슨 에스컬레이터 마냥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하강부니까 멘틀도 여기서 하강하고 여기서 상승하고 하강하고 상승하고 하는 움직임에 맞춰서 판도 여기서 녹아서 없어지고 다시 여기서 솟아오면서 생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각을 이루는 광물들, 암석들이 녹았다가 굳었다가 녹았다가 굳었다를 반복하면서 순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은 좀 더 적합할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그럼 지진 같은 경우 볼까?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천발하고 이제 신발이 있다고 할 때 신발도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여기는 천발이 훨씬 자주 일어나. 그리고 화산은 당연히 있지. 애초에 얘가 화산이야. 그냥 이 열곡 자체가 화산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산이 있는 지형인 거고 이제 유명한 이 판 같은 경우는 여기선 안 외워도 돼요.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런 지형에 속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3개는 대충 했고 좀 페이지 넘겨볼까? 이거 그림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그림을 좀 같이 보는 게 좋으니까 좀 같이 보자. 자, 어디 보자. 저기 189페이지 보존형 경계 볼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지형인 보존형을 좀 보자고. 그래도 여기다가 써놔야겠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보존형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보존형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발산형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발산형이 뭐 3D로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해령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쭉 있겠지. 그런 느낌으로 좀 살펴보면 되는데 얘는 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다.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약간 3D로 좀 그리고 있는데 이게 판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판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봐. 벌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솟아오르지. 그지? 판 물질이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지형이야? 발산형이야. 여기가 지금 발산형이야. 근데 이 발산형이 웃긴 게 이게 일렬로 생긴단 말이야. 이 화산이 점으로 생겨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 자체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짜기가 형성돼. 근데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끊겨요.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발산형 A, 발산형 B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마치 자, 적당한 게 있다. 잘 봐. 여기 책이 있어.
이게 하나 판이야, 해양판. 이게 판이야. 그러면 이게 발산형이야. 여기가 발산형이어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발산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끊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그 각각 벌어진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거기까지 궁금하지? 지질학 연구는 어때요? 궁금하죠? 쌤도 어디선가 이제 그러니까 너의 말은 이거지. 이게 지금 원래 하나로 형성됐다가 이렇게 끊어진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긴 거냐? 나도 궁금해. 자, 어쨌든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그런 상태다라는 거 기억하고. 이게 내 책이지? 내 책이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잠깐만, 어긋난 이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잘못 그렸잖아.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면은 여기가 지금 발산형이죠. 발산형 두 개인데 그렇게 치면, 자 얘들아 봐봐. 여기서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선생님 문제 풀면서 너희들 선배들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 게 있더라고. 여기가 A판이야. 이거 두 개 합쳐서. 알겠어? 이게 A판이야. 여기랑 이게 이쪽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따로 생각하면 안 돼. 같은 녀석이야. 같은 녀석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합쳐서 B인 거야. B판. 그러니까 A 해양판, B 해양판인 거겠지. 바다 아래에 있는 지형이라고 치면.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고, 그러면 A랑 B랑 놓고 봤을 때 경계면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게 경계야 지금. 이게 경계란 말이야. 그치? A예요 B예요 물을 때 그 사이의 경계.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 체크한 부분은 여기는 그냥 발산형이야. 여기도 그냥 발산형이야. 그러면 여기, 자 선생님 노란색 치는 부분, 여기는 뭐라고 불러야 돼? 그치, 여기가 바로 스쳐 지나가는 지형, 스치는 지형, 여기가 바로 보존형이시다. 알겠지? 그래서 보존형 같은 경우 어떤 지형을 말하냐면 이렇게, 요렇게 판의 이동 방향이 엇갈리듯이 이렇게 스쳐가는 방향으로 생겨 있는 게 보존형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보존형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보존형의 특징은 먼저 자, 여기서는 지각이 소멸됐어. 여기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됐어. 지각 생성. 여기는 뭐야? 지각이 생성도 되지 않고 소멸도 되는 지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보존형이라고 붙은 거고, 이름에 의미가 다 들어있지. 생성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다. 다음, 당연히 이제 스치는 지형이다 보니까 지진은 많이 일어나. 이제 지진은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문대가지고 막 열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살짝 스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진 않아요. 이 사이에서 스친다고 해서. 그래서 화산은 없어. 화산은 없어.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별로 크게 보존형에서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없는데, 자, 그러면 예시 좀 외웁시다. 여기 보면은 발산형과 발산형 사이에 보존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서양 중앙 해령에도 보존형이 있는 거예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애초에 해령이 있고, 만약 너희들이 직접 이걸 보고 싶다, 이거 나 보존형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 쪽, 소말리아 쪽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물론 화산보다도 좀 위험한 게 다른 게 뭔가 있긴 한데,
그걸 잘 헤쳐갈 자신 있으면은 거기 가서 구경할 수 있고요. 거기서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가 분리되고 있는 게 이제 땅이 분리되고 있는 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1000년, 2000년 정도로도 부족하지 한 10,000년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아프리카가 유럽에서 떨어져 나갈 거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아프리카 원래 유럽 더 멀어.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 여기가 분리돼 있잖아. 아, 선생님 좀 말 잘못했다. 아프리카랑 저기 뭐라고 해야 되냐? 중동 쪽이랑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 그게 분리되고 있어요. 분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서 엄청 꿀 빨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 아, 이름이 뭐였지? 무슨 운하였는데? 수에즈 운하인가? 수에즈 운하가 엄청 꿀 빨고 있거든. 알아요? 그 세계 지도 보면은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유럽 있고 여기가 중동 있고 여기 이제 바다 있고 자 여기 우리나라 있고 중국 있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수출 물량을 제일 많이 팔아먹고 다니는 이 중국이랑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하지만 유럽 쪽에 물건을 팔 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미쳐버리거든. 사실 아프리카 하나가 지구 한쪽 면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큰 대륙이라 배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2주 걸린대요. 엄청 오래 걸린대. 근데 여기 그 홍해 있지, 홍해라고 그 모세 아저씨가 빵 갈라던데 거기로 진입하면은 여기 이집트 수에즈라고 딱 한 꼭다리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 거기다 운하를 파놨어. 그래서 배가 지나갈 수 있어. 그럼 바로 다이렉트 유럽으로 갈 수 있어. 많이 걷죠. 통행료 겁나 많이 받아요.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통행료를 내도 기업 입장에선 이득이야. 안 내고 돌아갈래 하는 순간, 그렇지? 연료값 그리고 물류라는 건 얘들아, 너희들 쿠팡 써보면 알겠지만 속도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고객들은 무조건 빨리 받고 싶어해. 왜냐하면 2주 만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일단 빨리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가 엄청나게 꿀 빨고 있어요. 근데 그 꿀 빨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1000년, 2000년쯤 뒤에는 애초에 이게 찢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게 그냥 아예 이제 바다가 돼버린다는 거죠. 누구 소리예요? 여기요? 여기 누구 거야? 모르겠어.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그 나라 정부가 돈을 받는. 맞아. 그 돈 받아야지. 근데 이게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좀 대형 사고가 터진 적이 있었어. 걸리지 않았어요? 맞아. 엄청 큰 배가 가다가 껴가지고 뒤에 줄줄이 우리 차 밀리는 것처럼 여기 뒤에 배들 다 밀려가지고 이제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문제는 자동차처럼 배들은 후진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배들은 막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학원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해죠. 저런 대형 물류 컨테이너 선들은 여기 전장만 해도 200m, 300m 막 이러는 배들이 있어요. 가로폭이요? 아니 세로가. 가로도 꽤 크긴 하지. 근데 이게 엄청 길어. 얘들 후진하려면은 하루 걸려. 엄청나게 큽니다. 야, 근데 저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해주니까는 우리가 선생님이 며칠 전에 외국 과자를 샀거든요.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크래커 같은 거 뭐 사 먹고 막 하늘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여기까지. 자, 나머지 잠깐만. 중요 개념 체크 해보고 189페이지랑 191페이지 해보세요. 자, 191페이지, 190페이지는 지진과 화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너희들 그냥 책만 읽어도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지진과 화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쉽거든. 그냥 별거 없어. 지진은 위험하다. 왜 위험한가? 사람이 다치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화산도 뭐다? 위험하다. 왜? 자꾸 터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화산은 그럼 안 좋냐? 안 좋은 거냐? 라고 하면 함부로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화산과 지진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먼저 지진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이걸 너희들한테 장점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충격 파동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파동을 이용해서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낸 거예요. 이거 다 지진 이용해서 알아낸 거예요.
지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어 우리한테. 그다음 화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한 번 터지면은 주변이 초토화돼요. 근데 터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개꿀이에요. 생각해봐. 화산이 땅 속에 있는 거 물질들을 뭐 해주는 거야? 막 꺼내오는 거잖아. 그럼 땅 안에 물질 금, 보석 다 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자 우리나라 건국 신화 보면은 누가 내려오셨어요? 당군하고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백두산에 내려오셨지. 왜? 화산 주변이 땅이 겁나 좋아. 그래서 북한에 자원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화산으로 생기는 이 지형들의 대부분 특징이 땅이 엄청나게 우리가 비옥하다 하지. 씨만 대충 뿌려도 애들이 슉슉슉슉 자라. 물론 지금의 현대 기술로는 비료를 뿌리니까 조금 그게 줄어들었다 해도 옛날에 문명이 탄생할 때는 이 화산 지형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문명들 보면 다 화산 지역에 몰려 살잖아. 그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런 거지 뭐. 자, 그런 수준으로 읽어보면 되니까 191페이지까지 중요 개념 체크 하시고 녹음을 안 하고 있었어. 앞에 조금이니까 괜찮을 거야. 자, 속력하고 속도랑 원래 구분을 지어야 되긴 하는데 고1 때까지만 해도 속력, 속도를 크게 구분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자, 먼저 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만 보는 거냐면 물체의 빠르기만 보는 거야. 빠르기만. 근데 속도 같은 경우는 빠르기에 플러스 이제 방향까지 고려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다른 부분이 또 속력하고 속도랑 연관되어 있는 게 있는데 속력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 근데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으로 나누는 건 똑같은데 변위라는 개념을 써. 변위. 그래서 이 이동거리와 변위의 개념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를 좀 간단히 좀 봐보자. 이동거리와 변위. 이동거리와 변위만 간단하게 놓고 보면은 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B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는 C라는 지점이 있어. 이렇게. 자, A라는 지점에서 사람이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B를 거친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서 C까지 갔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이동 거리는 몇이냐라고 했을 때 서진이 이거 총 이동 거리 몇? 여기가 8m, 여기가 6m로 합시다. 자, 총 이동 거리 몇 미터? 14m. 오케이, 14m. 그러면 이 총 이동 거리랑 이제 연관이 있는 게 그러면 속력은 몇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총 2초 걸렸다고 해볼까? 시간은 2초 걸렸어. 자, 그럼 속력 몇이야? 7m. 그렇지, 7m/s.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갈 때 변위가 몇이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변위가 몇이야? 이렇게. 그래서 변위는 A 위치와 C 위치의 이 직선거리만 보는 거거든. 직선거리의 변화. 그래서 변위 같은 경우는 자, 어디 보자. 도현이 변위 몇이지? 변위. 10m. 그렇지. 피타고라스 써야죠. 그래서 10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현이. 그러면 속도는 몇이지? 그렇죠. 이거 5m/s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도를 계산한다는 거는 변위를 생각해야 돼.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서 속도값을 찾아낸다라는 거.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는 이 방향값도 꽤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근데 속도가 방향
근데 저기는 그냥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속도를 계산을 할 때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건데 그때 최단 거리는 바로 이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 방향. 이거 근데 이것까지 더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고 좀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까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고 나중에 물리 선택하면 좀 더 자세하게 합시다. 그 부분은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 속도를 굳이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복선이 돼서 나중에 다룰 이제 운동량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일단은 지금은 이 평균 속도라는 거를 조금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평균 속도 한번 봐볼까? 자, 평균 속도도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 A가 있다고 해볼게. 이 A가 계속 굴러가는데 처음에 0초일 때는 이 위치에 있었고 1초가 지났을 때는 이 위치에 있고 2초가 지났을 때는 여기 3초가 지났을 때는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는 4m, 처음 1초 동안에 4m 갔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9m를 이동했고 그 다음 1초에는 5m를 이동했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총 3초 동안 자, 총 3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처음 구간을 구간 1, 그 다음은 구간 2, 그 다음은 구간 3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질문이 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구간 1에서 평균 속도는 몇인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질문에서는 구간 1에서 2까지 평균 속도는 몇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구간 전체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다 따졌을 때 평균 속도는 몇이냐 를 따질 수 있겠지. 찬혁이 이거 해볼까? 구간 1에서의 평균 속도는? 오케이. 이 정도는 껌이지. 그치?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율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구간 1, 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2초 걸렸고 총 13m 갔네. 속도 몇이죠? 그렇죠. 2분의 13 2분의 13m/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우 구간 전체 평균 속도는? N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깜빡했지 지금. 그렇지. 여기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못하면은 이걸 못해버리면 좀 많이 곤란해. 자, 다음 이제 좀 어려워진다. 잘 봐. 운동 종류랑 이거 지금 선생님이 4번까지 하는 거는 중학교 내용이야. 중학교 내용. 물리라는 게 이 중학교 내용이 100%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뒷부분이 많이 렉 걸리거든. 이해할 때. 그래서 이제 쉽지만 중요해. 얘는 자, 운동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보자. 첫 번째는 정지 상태야. 정지 상태. 정지 상태도 하나의 운동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 정지 상태를 따질 때 속력하고 이제 이동 거리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자, 속력은 당연히 몇이야? 0. 그렇지. 0이지. 속력은 0m/s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야 돼? 거리는 거리는 0이라기보다는 변하지 않는다가 정확하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먼저 속력 그래프 보자. 시간. 자, 쌤이 지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속력은 앞으로 전부 다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속력은 빨간색으로 쓸 거니까. 자, 속력은 이제 0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닥을 기어야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0 상태를 계속 0을 유지해야지. 자, 그러면 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은 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여기서 멈췄다고 해봐. 그지? 여기서 지금 정지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유지된 채로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거리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어떤 특정한 값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란하게 x축이랑 나란하게 그려야 돼. 자, 여기까지는 이것도 쉽지. 다음 두 번째 등속 운동. 자, 등속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해야 되지. 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속력은 일정 혹은 유지된다라고 해야 되고, 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꾸준히 증가해야 돼. 여기서 꾸준히라고 하는 말은 일정하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그리고 이 아이고 이거 왜 부셔져 있냐? 아이고. 일정하게라는 말이 훨씬 더 자주 쓰이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예를 들어 속력이 그러면 3m/s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어떤 값,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채로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겠어요. 아, 맞다. 선생님이 깜빡했네. 혹시나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봐 하는 건데, 속력은 영어로 velocity라고 불러. 그래서 앞 글자 V를 따가지고 앞으로 계속 기호 V로 쓸 거고,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distance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S, D를 앞에 있는 D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제 미분기호 D랑 많이 겹쳐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S를 사용해서 이동 거리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S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그래프가 여기는 시간, 여기는 속도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자, 얘도 이동거리 그래프도 볼까? 이동거리 그래프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가봅시다. 자, 세 번째, 이제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를 봅시다. 가속 운동은 물체가 빨라진다는 건데, 근데 현실에 있는 물체들은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제 빨라지는 정도도 조금 빨라졌다 많이 빨라졌다 이제 난리치잖아.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는 운동을 볼게.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 그럼 어떤 변화를 보이냐라고 했을 때,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꾸준하게 증가해야 돼.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가속도라고 부르고, 가속도가 예를 들어 플러스 2m/s 제곱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단 말이지.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는 이게 뜻이 뭐가 되냐면, 매초 속도가 2m/s씩 추가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가속도의 의미도 잘 기억해야 돼.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봤을 때 매초 속도가 2m/s씩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단위가 m/s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단위 m/s 제곱을 다시 좀 보면은 이게 뜻이 m/s를, 그러니까 이게 속도잖아. 이거를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매 초 이만큼씩 빨라집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per second가 1초당이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1초당
속도가 이만큼씩 계속 추가됩니다. 그리고 아까 속도는 쌤이 빨간색으로 쓰기로 했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per second가 2번이라서 이렇게 제곱 이제 분모에다가 제곱 씌워놓은 거고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다음 거리. 거리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좀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계속 추가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2m/s 제곱을 한번 봐보자. 처음에 그러니까 속도가 0이었는데 이게 계속 빨라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를 놓고 보면은 어디 보자. 저기 서훈아. 자, 얘 속도가 0이었어. 근데 가속도가 2야. 몇 초 2씩 빨라질 거야. 1초 뒤에 속도 몇 대 있어? 2. 그렇지. 2초일 때 속도 몇 대 있어? 4. 굿. 3초일 때 속도 몇 대 있어? 6.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 1초 동안 몇 미터 갈 수 있냐를 생각해 보자. 처음 1초 동안. 자, 처음 1초 동안 가는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봐봐요. 자,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흔히 거속시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지? 거리는 S는 뭐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이때 잘 보면은 이 속도랑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이 가로축이야. 그렇지? 가로야. 속력은 세로야.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가 나오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가 나와? 그렇지. 사각형 넓이가 나와.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의 넓이가 바로 거리 값을 알려준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처음 1초 동안 간 거리를 구하고 싶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1초, 2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3m로 꾸준하게 1초 동안 가면은 이 넓이가 간 거리를 알려줘. 여기서도 여기 넓이가 간 거리를 알려줘. 그지? 그러면 이거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자, 밑변은 1, 높이는 2, 넓이 몇? 1. 그렇지. 1m야 지금 1m. 2 아니야. 삼각형이니까 1m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봐볼까? 그 다음 1초 동안은 몇 미터 갈 수 있어? 응? 그 다음 1초 동안 3, 그지? 그 다음 1초 동안 그 다음 1초 동안은 5, 그렇지. 5m 갈 수 있지. 자, 그러면 규칙성을 좀 깨달았어? 1, 3, 5, 그 다음은 네? 7, 그 다음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 1초 동안은 1m 간다고 치면 그 다음 1초 동안은 3m 갈 수 있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5m 가고 이런 식이거든. 자, 처음에는 1m 갈 수 있어. 그 다음은 3m 갈 수 있어. 그 다음 5m 갈 수 있어. 그지? 그 다음 7m 갈 수 있다는 거 알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를 따져보자. 총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 처음에는 몇 미터가? 1. 처음 1초 동안 1m가. 그 다음 처음부터 2초 동안은 4m가. 처음부터 3초 동안은 자, 그 다음은 자, 1, 4, 9, 16. 규칙성이 보입니까? 그러면 자, 이동거리는 시간에 어떻게 증가한다? 제곱수로 증가한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수학 시간에 얼마나 공부 꼼꼼히 잘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꼼꼼히 잘 했는가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제곱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몇 차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지. 2차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제 이동거리 그래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 거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 보자. 이 이동거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이동거리 그래프만 보고도 이제 속도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순간 속도 얘기를 해볼게요. 순간 속도. 자, 순간 속도는 각각의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1초일 때와 뭐 1초일 때와 2초일 때로 하자. 여기 좀 지우고 이쪽으로 할까? 1초일 때와 2초일 때를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식을 조금 형태를 바꾸면은 양변을 t로 나눠. 그러면 t로 나누고 순서를 조금 바꾸면은 이렇게 되거든. v는 t분의 s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st 그래프 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 얘가 지금 x축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y축이야. 자, y 증분을 x 증분으로 나눈 것. 우린 그걸 뭐라 부르지? 그렇지. 기울기라 불러. 굿. 맞아. 기울기라 불러. 즉,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요 s 이동거리와 시간으로 구성된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속력 값을 알 수 있다. 응? 맞아. 미적분에서도 이 관계가 나와. 수학에서 이제 미적분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이동거리, 속력, 그리고 가속도 했을 때 가속도 적분하면은 속도, 속도 적분하면은 거리, 거리를 미분하면은 속력,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관계식을 다루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얘네들 셋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리, 속력, 가속도 했을 때 가속도에서 시간을 곱해주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가 얼마나 추가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또 시간을 곱해주면 이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넓이, 그러니까 즉 거리를 알려준다. 거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알려준다는 거고 역관계는 이거예요. 얘를 뭘로 나누면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값이 나오는 거고 얘를 다시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빨라지는 운동인지 느려지는 운동인지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를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그래프의 접선을 그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전이고 이게 후란 말이야. 그럼 전에는 기울기가 낮았는데 이후에는 그 기울기가 커졌어. 즉 느렸는데 빨라졌습니다. 라는 뜻이야. 아, 가속 운동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가속 운동까지 잘 이해했으면 너희들 자, 이거는 대충 눈치챘겠지. 마지막 감속 운동이 있을 거야. 이제 감속 운동에서 그러면 속력하고 거리를 보면은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만 다룰 겁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만 다룰 거야. 자, 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어.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하는데 오, 그래도 고1이라고 좀 다르긴 하네. 그렇지? 여기서 많은 애들이 여기서 거리도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거리도 증가해야 됩니다. 어떻게? 느려지며 증가해야 돼.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데 얘들아 그래프에서 우리가 증가 그래프, 감소 그래프 할 때는 그래프의 해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고 감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증가 그래프는 올라가야 되고 감소 그래프는 내려와야 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이게 그래프 아래로 밀리는 거 좀 그렇다. 여기다 그러지. 자,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도 해볼까? 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한번 너희들이 잠깐 해볼까? 선생님이 10초 뒤에 답을 줄게.
이 둘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감소에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간단히 그려봐. 그 다음 정답 알려줄게. 속도 그래프도 그렇고 거리 그래프도 그렇고 한번 그려봐라 이거야. 일단 거리 무조건 있어.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다가 증가 그래프, 감소 그래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뒤로 와. 거기 다시 뒤로 와. 자, 정답 공개할게. 일단 속력 일정하게 감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속력은 어떤 값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죠.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건데, 자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뭐냐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라 했잖아. 그지? 그럼 이게 변형돼 가지고 빨라져서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느려지면서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그렸을 때 빨랐다가 어떻게 돼야 돼? 느려지는, 기울기로 해석하면 빨랐는데 느려집니다라는 의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사실 기초는 아니지. 여기는 기초는 아니고 살짝 좀 심하긴 한데 여기까지 잘 이해했으면,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부분 들어가 봅시다. 특히나 요 물리 파트는 여기 시험 범위가 나올 때가 너희들 1학기 기말고사인데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학교는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그냥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쉽게 내는 학교는 없어요. 일단 그런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은 쉽게 안 내. 다만 어디까지 어렵게 낼 수 있느냐 고점이 좀 다르긴 한데 자, 성모 과학 시험 어때요? 좀 밸런스 있지. 나쁘게 말하면 평범한 거고 좋게 말하면 이제 무난하고 그렇다. 자, 어디 보자. 이거 하고 넘어가자. 자, 어디 보자. 중요 개념 체크. 1번, 2번. (217번) 했어? 217페이지. 자, 1번.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는 역학 시스템이라고 한다. 다음 2번.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근데 속도는 빠르게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나는 물리량이다. 맞다. 다음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했는데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가 가속하거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해야 돼. 자, 이제 5번째 얘기를 좀 할 건데 가속도 얘기를 좀 하자. 먼저 가속도를 얘기를 할 때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중요하게 이제 주의해야 될 표현 좀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 문장 써놔봐. 자,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물체에 힘이 존재한다. 이 문장을 봤을 때 별다른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거나 맞는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됩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자,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힘이 있다. 힘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틀려. 그치? 물체는요, 힘이 없어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애초에 힘이 아니라 세 글자로 그렇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알았어. 그럼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이 표현은 어때요? 이 표현도 역시나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가해졌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돼야 돼.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물체는 움직인다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움직임이 변한다. 그렇지. 오. 이거를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물리학을 골라도 됩니다. 너희들 이제 고2 때 물리학 골라서 수강해도 좋습니다. 움직임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이제 속력 혹은 속도에 관한 표현이고 움직임이 변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에 대한 표현이야? 이게 가속도를 의미해. 이게 가속도의 의미야. 물체가 얼마나 움직임이 변하는가. 좀 달라. 아예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른데 이걸 헷갈려 하면은 조금 더 머릿속으로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봐야 돼. 자, 어쨌든 그럼 움직임이 변한다라는 말 속에 보면은 이제 물체라 함은 질량을 가진 존재예요. 질량체지. 질량은 우리가 기호로 M으로 쓸 거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호로 F라고 쓸 거야. 그리고 가속도는 우리가 엑셀레이션의 약자, 그래서 A를 사용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 돼요. 힘이 가해지면 질량의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공식인 F는 M,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질량에다가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말이야. 별거 없어. 그래서 5kg짜리 물체에다가 만약 우리가 10N의 힘을 가한다면 가속도가 몇이 생겨? 2. 그렇지. 2가 생긴다. 이렇게. 2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다음.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걸 놓고 보면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속도 찾기. 이게 좀 더 너희들한테는 이제 실전 팁이지. 중요한.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속도 변화를 찾기. 속도 변화로 찾기. 두 번째는 힘과 질량 관계로 찾기. 자, 선생님이 각각 예시를 들어줄게. 먼저 속도 변화를 찾는 거는 이제 나중 속도에서 빼기 처음 속도를 하고 그리고 이 속도가 몇 초 만에 변했는지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고 힘 질량 관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냥 F는 M 곱하기 이제 A니까는 이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별거 없죠. 자, 속도 변화 예시를 좀 봐보자. 예시는
아이고. 왜 내가 수업할 때만 분필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아휴. 자, 예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더 너희들 보기에 편할 테니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줄게. 여기에 어떤 물체 A가 있었어. 얘가 처음에는 2m/s였어. 근데 뒤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분다. 그래가지고 얘가 빨라졌어. 그래서 8m/s가 됐어. 이때 시간은 2초 경과. 2초 경과했을 때 이렇게 됐다. 건이.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는? 4. 네. 자, 유진이. 가속도는? 잠깐만요. 처음에 속도가 2였어. 나중에 속도가 8이었어. 2초 지났어. 1초마다 몇씩 빨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어. 4번. 3. 그렇죠. 공기 아니야. 이거죠. 처음 속도가 있잖아. 0이 아니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8m,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속도 차이가 몇이다? 6m/s 정도 차이인데 이게 2초 걸렸으니까 1초당 3씩 빨라졌겠다. 이렇게 해석해서 찾는 방법이 속도 변화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 질량 관계는 아까 선생님이 저기 이제 줬던 건데, 자, 어떤 물체에 얘가 3kg짜리인데 아래로 누가 30N으로 잡아당겨. 그러면 가속도가 몇이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자, 서진이가 해볼까? 아쉽지만 서진이한테. 그렇지. 10m/s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 보고 질량 보고 가속도가 이만큼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이제 가속도 상수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지구. 내가 예전에 중3 때 수업할 때도 한번 알려준 적 있을 텐데, 지구는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죠. 그래서 지구에서 떨어지는 물체들,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들을 떨어뜨리면 거의 똑같이 떨어지지 않았어? 이거 해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 처음이야.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떨어뜨리면 이거 위험하네. 서로 다르게 떨어지죠. 하지만 이거는 지구라는 이 행성이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서 그렇지 질량은 바꾸지 않고 형태만 좀 바꾼 다음, 자, 아까랑 어때요? 질량 똑같죠? 질량 똑같고 얘는 무겁고 얘는 가벼워. 그래서 그렇더라도 떨어뜨렸을 때 항상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아무리 많이 해봐도 다 동시에 떨어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구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 를 측정해 보면은 약 9.8 m/s로 모든 물체가 가속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고, 이거 어때? 대충 숫자가 뭐랑 비슷해? 10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9.8을 꼬박꼬박 곱하게 만들었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문제에서 10으로 사용합니다. 10. 그래서 얘가 기본이긴 해. 얘가 기본이긴 한데, 그래서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항상 9.8 곱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단 중력 가속도는 몇으로 한다? 10으로 한다 라는 언급이 많이들 있으니까 계산의 압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작용했을 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
먼저 중력의 기본적인 특성을 좀 보면은 중력 가속도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하기 전에 중력 얘기를 좀 해야겠네. 먼저 중력의 의미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치? 얘 힘이야, 힘. 힘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힘은 뭐라고 했어? F는 MA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A라는 조건만 뭘로 바꾸냐면 얘만 9.8을 계속 써주면 되는 거야. 혹은 몇으로? 10으로. 그렇지. 10으로. 선생님도 이제 편의상 10으로 쓰겠습니다. 10. 자, 그렇다면 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얘인데 5kg 물체의 무게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무게가 중력의 크기거든. 그지? 중력의 크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 질량 m 곱하기 a를 해주면 돼요. m 곱하기 a. 그래서 m 곱하기 a를 해준다. 이때 중력 가속도 같은 경우 이제 a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좀 특별하게 이 수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g gravity acceleration 네, 약자를 따가지고 이 앞 글자 g만 쓰겠습니다. g만.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다? mg라고 쓸 거예요. mg. 그렇죠? 그래서 g가 몇을 의미한다? g가 10, 9.8 or 10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5kg짜리 물체는 결국 어떻게 구하냐? 5 곱하기 10을 하면 돼. 그래서 나온 답 50 뉴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력의 특징 두 번째. 중력은 아래로 작용. 자,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있어. 두 개 보여줄게. 자, 물체를 위로 던져. 물체를 위로 던져. 자, 이 물체가 잘 보면은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오죠. 처음에 올라갈 때는 힘이 어디로 작용하는 거야? 아래로.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실수한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중력은 어디로만? 아래로만 작용한다고. 아래로만. 그러니까 물체, 자, 너희들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는 뭐라고 들어있냐면 물체가 움직이면 뭐 한다? 힘이 작용한다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지워야 돼, 그걸. 지우고 새 버전을 업데이트 다시 깔아야 돼. 그지? 자, 다시. 물체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얘가 속도가 점점 느려져 아니면 빨라져? 느려지니까 얘는 이동 방향은 윗방향이지만 힘을 받는 방향은 어디다? 아래 방향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힘을 받고 끝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서 아래로. 자, 이동 방향도 아래인데 힘의 방향도 어디야? 아래지. 그러니까 가속하는 거야. 아래로 내려올 땐. 즉 위로 올라갈 땐 감속하고 아래로 내려올 땐 가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로 치면은 이런 모습인 거지. 위로 올라갈 땐 감속하고 아래로 내려올 땐 가속하고 이런 이동 그러니까 이런 변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림을 많이들 실수하는 걸 이걸 보면은 이제 물체를 비스듬하게 쏘아 올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흰색 방향으로 쓴 건 이동 방향이야. 그럼 힘의 방향은 어디야? 자, A 위치에 있을 때 힘의 방향 어디야? 그렇지, 아래야. 중력 무조건 아래야. B 위치에 있을 때 중력 어디야? 그렇지, 아래야. C 위치에 있을 때도 아래야.
D 위치에 있을 때도 아래야.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쌤 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랫 방향으로만 작용하게 되는데 이제 7번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자유낙하야. 잠깐만. 자유낙하 아니다. 얘들아 이거는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지금 시작해버리면은 이상하게 애매하게 끊기니까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뭐 하냐면 안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시키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기 오늘 배웠던 거 193페이지 있지? 193페이지 193이랑 202페이지, 203페이지 이거 세 페이지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검사 맡고 가면 되겠습니다. 검사 맡을 때는 선생님이 숙제 검사도 같이 간단히 할 거니까는 여기 채점 나오나요? 채점 간단하게 해. 접지를 오답까지 답지는 옆에 있는 친구 거 보면 되잖아.